도대체 뭘 어머니, 잘못했는지 치매 알기나 오신 해? 거 아니에요? 맨날 이런 식이지. 아들이 미안하다. 소리쳤어요. 내가 다 저는 잘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 서랍을 도대체 뭘 가리켰어요.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자기 아내를 모욕하지 말라고. 저는 아들의 차갑게 변한 눈빛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미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틀 후 며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박순덕입니다. 저는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남편 농사 나갈 밥 차려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남편도 없고 애들도 다 컸는데 몸이 기억을 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눈이 떠졌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된장을 풀었지요. 그러다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밭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앞치마 끈을 매만지며 거실로 나갔답니다.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첫째 태준이와 둘째 민수, 그리고 저. 넷이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지요. 태준이는 서울 가서 잘 사는데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 그래도 뭐, 잘 살면 됐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시선이 둘째 아들 민수에게 머물렀어요. 민수는 45까지 장가도 못 가고 그날 일이 생각나요. 민수가 저를 결혼정보회사에 데려갔었어요.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캄보디아 여성분인데요. 20살이고요. 성격도 온순하시대요. 아드님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요즘 농촌 총각들은 이런 국제 결혼이 대세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너무 어린 거 아닌가.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 눈치 보기도 그렇고, 그래도 너무 어린 거 아니가. 말도 안 통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혼자 늙어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아들이 혼자 늙어간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소피아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저는 아침상을 차려놓았어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항상 해오던 대로요.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세수를 하고 상기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소피아 깨워야 되는데. 아직도 안 일어났니? 벌써 7시가 넘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캄보디아는 더운 나라라 생활 패턴이 다르대요. 속으로 생각했지요. 생활 패턴? 낮 2시에 일어나는 게 생활 패턴인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민수의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면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천천히 적응하겠지. 밥이나 먹어라. 그랬더니 민수가 말했어요. 저 소피아랑 같이 먹을게요. 조금 있다 깨울게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떴어요. 국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요. 혼자 먹는 밥이 그렇게 쓸쓸한 줄 몰랐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방문이 열렸어요. 소피아가 나왔어요.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눈이 부은 얼굴로요. 일어났니? 시장아재? 밥 데워줄까? 제가 밝게 물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대답하기 싫은 건지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어요. 아침에 차려놨던 것 그대로였지요.
밥 여기 있으니까 먹어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소피아는 TV만 보고 있었어요. 5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입맛이 없니? 다른 거 해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소피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 노. 그제야 소피아가 일어나 식탁으로 왔어요. 하지만 된장찌개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스멜. 노구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지요. 저녁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소피아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민수에게 달려갔어요. 소피아가 민수를 껴안았어요. 민수는 웃으며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심심했지? 민수가 소피아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들이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걸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그래, 행복하면 됐지. 그게 엄마 마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어머니, 소피아 오늘 밥 잘 먹었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잘 먹었다. 그래요? 다행이네. 소피아야,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시내 가서?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둘은 손을 잡고 나갔어요. 저는 또 혼자 남았답니다. 창밖으로 민수의 차가 떠나는 게 보였어요. 저녁 때 싱크대 앞에서 저는 그릇을 닦았어요. 하나, 둘, 셋. 오늘도 소피아 것은 거의 그대로였어요. 청국장이 싫다길래 어제는 고추장찌개를 끓였어요. 그것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덜 매운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그것도 냄새가 싫다고 하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은 뭘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다음 날 저는 시장 반찬 가게 앞에 섰어요. 이거, 캄보디아 사람들은 뭘 먹어요? 가게 주인에게 물었더니 주인이 말했어요. 글쎄요. 쌀국수? 볶음밥? 맵지 않고 향신료 많이 들어간 거? 향신료.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으로 캄보디아 음식을 검색했어요. 서툰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지요. 민수가 예전에 컴퓨터 좀 가르쳐 줬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화면에 캄보디아 볶음밥, 쌀국수 사진들이 떴어요. 이런 거면 되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쌀국수를 끓였어요. 처음 해보는 음식이었어요. 레시피를 보며 서툴게 향신료를 넣었지요. 거실에서는 민수와 소피아가 웃고 있었어요. TV를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밥 먹어라. 제가 소리쳤더니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예요? 쌀국수. 캄보디아 음식이래. 소피아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소피아가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노, 나트 세임. 소피아가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역시 안 되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소피아가 아직 한국 음식에 적응 중이에요. 괜찮아요.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래.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방에서 민수와 소피아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딸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거야. 아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갔어요. 순덕이 할매, 둘째 며느리 젊던데
슈퍼 주인이 수군거리며 물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나제? 20살이라며? 그래도 좋은 애기라. 제가 불편하게 대답했어요. 뒤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가. 그래도 뭐, 노총각보단 낫지.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빨리 슈퍼를 나왔어요. 저 시선들, 신기한 듯 쳐다보는 눈빛들이 불편했거든요. 우리 민수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집 앞 골목을 걸었어요. 하늘은 맑은데 마음은 왠지 무거웠어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엄마가 바라는 게 뭐가 더 있겠어. 그치?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어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 너머로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는 소피아가 보였어요. 시계는 오후 3시였어요. 빨랫감은 여전히 쌓여 있었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답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 밥상을 차렸어요. 김치,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내일은 뭘 해야 하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부엌 바닥을 가로질렀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줄은. 이 작은 불편함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될지. 소피아가 우리 집에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어요. 장을 보러 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나중엔 이틀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민수가 농사 나가면 낮 2시쯤 일어나서 씻고 화장을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는 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시내 구경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장을 보러 간다고 하고는 장을 별로 안 사오는 거예요. 손에 들고 온 비닐봉지에는 과자 몇 개, 음료수 한두 개. 그게 전부였어요. 2~3시간씩 나가 있다가 그것만 사오는 게 이상하다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동네 슈퍼에 갔는데 슈퍼 앞에서 아주머니 셋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어요. 그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장을 보고 나오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제 팔을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요즘 자주 시내 노래방에 간다고. 노래방 간다는 건 자기 눈으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노래방쯤이야 갈 수 있지.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그냥 한숨만 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그 표정이 생각났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옆방에서는 민수와 소피아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왠지 무거웠답니다. 그 다음 날도 소피아는 밖으로 나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민수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아들이 행복한데 제가 쓸데없는 걱정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 생각이 지나친 거라고 며느리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또 다른 동네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었어요. 며느리가 가는 노래방이 그냥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방 도우미들이 있는 곳이라고. 젊은 여자들이 손님 옆에 앉아서 술도 따라주고 노래도 불러주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데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노래 부르러 간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자꾸 그 생각이 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며느리가 나가면 몰래 따라가 보기로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예상대로 소피아가 일어나서 씻고 화장을 하고 나갔어요. 저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뒤따라 나갔답니다. 소피아는 버스를 탔어요. 저도 몇 걸음 뒤에서 같은 버스에 올랐어요.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갔어요. 30분쯤 걸렸지요. 소피아가 시내 중심가에서 내렸어요. 저도 황급히 내렸고요. 소피아는 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 정말 장을 보러 온 거구나. 제가 괜히 의심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안도했어요. 소피아가 시장에 들어갔어요. 저도 멀찍이 따라 들어갔지요. 그런데 소피아는 물건을 대충 몇 개만 집어들었어요. 과자 2개, 음료수 1개.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는 시장을 나와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골목은 술집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소피아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건물 입구에 네온 사인이 있었어요. 노래방이라고 써 있었지요. 소피아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 볼까? 아니야, 그냥 노래 부르러 간 거겠지.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래방 문이 열리고 소피아가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가 함께 나왔어요. 소피아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얼굴이 까무잡잡한 게 외국 사람 같았어요. 2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소피아와 그 남자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포옹을 했어요. 서로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뭔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2 사람이 모텔 앞에 멈춰 선 거예요. 소피아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그 남자와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어지러웠어요.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피아가 남자랑 모텔에 들어갔다고. 지금 제가 그걸 눈으로 봤다고. 그런데 민수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민수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게 소피아 동생이라고. 캄보디아에서 온 친동생이라고. 소피아가 미리 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한국에 일하러 온다고 했는데 집에 데려오면 어머니가 불편하실까봐 모텔을 잡아줬대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동생? 친동생이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동생이면 왜 포옹을 하고 손을 잡고 그랬을까요? 물론 외국은 그럴 수도 있지요. 형제끼리도 스킨십이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민수한테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제 말을 자르더니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의심한다고. 소피아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소피아는 착한 애라고. 동생 돌봐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화를 낼까봐 무서웠거든요.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그렇게 어두워져 갔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어요. 소피아는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부엌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정말 동생일까요? 아니면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소피아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아침에 산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소피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소피아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가더니 TV를 켰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아니면 30분쯤 지나서 민수가 들어왔어요. 일을 마치고 온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피아한테 갔어요. 소피아가 민수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민수도 소피아를 꼭 껴안았어요. 민수가 소피아한테 뭔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어를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민수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소피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안심한 표정이었지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소피아한테 확인해 봤는데 정말 친동생이 맞대요. 소피아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래요. 이번에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모텔에서 지낸대요. 민수는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다 확인했으니까 믿으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그렇게 확신하는데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방에서는 민수와 소피아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낮에 본 장면을 계속 떠올렸어요. 소피아와 그 남자가 손을 잡고 포옹하고 모텔로 들어가던 모습. 동생이라면 저렇게까지 할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민수가 확인했다잖아. 동생이 맞대. 걱정하지 말자. 아들을 믿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자주 외출했어요. 이제는 장 보러 간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나갔다 왔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복해했어요. 밤마다 소피아와 웃고 떠들었지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소피아의 외출이 더 잦아졌어요. 3일에 한 번 가던 게 이틀에 한 번이 되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나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똑같았어요. 민수가 밭으로 나가면 소피아는 낮 2시쯤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말고 짧은 원피스를 입고 나갔지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매일 보는 광경인데도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이 계속 불편했거든요. 소피아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는지, 언제 오는지 그런 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저도 묻지 않았고요. 물어봤자 대답을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저녁 먹으면서 말했어요. 소피아 동생한테 일자리를 소개해줬대요. 동네에서 30분쯤 떨어진 곳에 작은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추천했대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굳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우리 근처에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민수는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동서를 도와줬다고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소피아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동생이 아닐 것 같은데, 하지만 민수는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답니다. 그 캄보디아 남자 이름이 소반이라고 했어요. 민수한테 들었지요. 소반은 공장 근처 모텔에서 지내고 있대요. 월세가 부담되니까 당분간 모텔에 있다가 돈을 좀 모으면 원룸을 구한다고 했대요. 민수는 소반한테 모텔비도 좀 보태줬어요. 제가 말렸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동생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소피아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피아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소반이 우리 근처에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소피아는 여전히 매일 외출했어요. 이제는 저녁 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민수한테는 친구를 만났다고,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오히려 소피아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며 기뻐했지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소반이 머무는 모텔에 한번 가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반찬통에 담아서 큰 봉지에 넣었어요. 민수한테 말했어요. 소반한테 반찬 좀 갖다 주고 오겠다고. 혼자 사는데 밥 먹기 힘들 거라고. 민수는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소피아 동생까지 챙겨주신다고, 소피아도 좋아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모텔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민수한테 물어서 모텔 이름을 알아냈거든요. 모텔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모텔 주인한테 물었어요. 소반이라는 캄보디아 사람이 묵고 있냐고.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몇 호실이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반찬 봉지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그 방 앞에 섰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답니다. 저는 노크를 했어요. 1번, 2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나갔나 싶어서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봤어요. 침대 위에 2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소피아와 소반이었어요. 2 사람은 옷을 대충 걸친 채로 서로 껴안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퍽 하는 소리가 났지만 2 사람은 깨지 않았어요.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복도로 나와서 벽에 기댔어요. 숨을 크게 쉬었어요. 이게 뭔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친동생이라고. 그런데 저건 뭔가요? 동생이 저렇게 누나랑 같이 자나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비틀거리며 모텔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 다리는 계속 떨렸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소피아는 집에 없었어요. 아마 아직 모텔에 있겠지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민수가 믿을까? 지난번에도 안 믿었잖아요. 동생이라고 소피아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제가 직접 봤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가 받았어요. 밭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반 방에 갔다 왔다고. 소피아랑 소반이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었다고. 제가 직접 봤다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수가 말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왜 남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시냐고.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소피아가 알면 기분 나빠할 거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소피아가 소반이랑 같이 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다시 말했어요. 민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며느리가 왜 남동생과 한 침대에서 같이 있냐고. 그런데 민수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소피아가 그럴 리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치매? 제가 치매라고? 저는 멀쩡해요. 정신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해요. 제가 본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치매예요?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소피아한테 확인해 볼 거라고. 어머니가 괜히 의심하신다고. 소피아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라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답니다. 민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전에 민수는 제 말을 잘 들었어요. 효자였어요. 착했어요.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랐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소피아가 온 뒤로 민수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소피아의 말이라면 뭐든 믿었어요. 소피아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민수는 당장 달려갔어요. 소피아가 뭔가를 원하면 민수는 무조건 들어줬어요. 그런데 저한테는요? 제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했어요. 치매 왔냐고 물었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맞나요? 제가 아는 민수가 맞나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소피아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부엌으로 왔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소피아한테 물어봤는데 낮에 소반 방에 간 적 없대요. 하루 종일 한국어 학원에 있었대요. 학원 선생님한테도 확인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수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한 의심하지 마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아무한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동네 슈퍼에 가도 아주머니들을 만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요? 우리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그것도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그런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 있어요? 창피했어요. 수치스러웠어요. 남들이 알면 우리 집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 민수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차라리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살기로 했어요. 그 뒤로도 소피아는 매일 외출했어요. 저는 알아요. 소피아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매일 소피아가 화장하고 나가는 걸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소피아를 사랑했어요. 밤마다 둘이 웃고 떠들었어요. 저만 혼자 이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 이 진실을 안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저는 방에 혼자 누워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왜 아들은 제 말을 안 믿을까요? 왜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평생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민수한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 말을 의심하는 거예요? 소피아가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소피아 때문에 엄마를 버리는 거예요?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견뎠어요.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아침마다 밥을 차렸어요. 민수와 소피아의 빨래를 했어요. 집안일을 했어요. 밭에 나가 일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소피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소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견뎠어요. 어떻게든 버텼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날은 봄이 오는 날이었어요. 밭에 씨앗을 뿌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민수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소피아가 임신했대요. 병원에 갔더니 임신 6주래요. 자기가 아빠가 된대요. 민수는 그렇게 기뻐했어요. 평생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행복해했어요. 저는 웃어야 했어요. 축하한다고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힘겹게 나왔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어요. 6주 전이면 언제일까? 그때 소피아는 매일 외출했어요. 매일 소반을 만났어요. 그 아이가 정말 민수의 아이일까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수는 소피아를 보물처럼 대했어요. 무거운 것 하나 들지 못하게 했고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소피아는 입덧이 심하다며 누워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더 늦어졌어요. 이제는 오후 3시, 4시에 일어났지요. 저는 소피아를 위해 입덧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매실차도 끓이고 생강차도 만들었어요. 죽도 쓰고 국도 끓였어요. 민수는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소피아를 잘 챙겨주신다고. 소피아도 분명 고마워할 거라고. 하지만 소피아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고 맛없으면 그냥 두고 갔어요. 저는 그런 소피아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임신을 했는데도 소피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여전히 짧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외출을 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못 일어난다며 오후까지 자다가도
민수가 밭에 나가고 나면 벌떡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왜 매일 나가냐고. 소피아는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한국어 공부해야 한다고. 병원도 가야 한다고. 친구도 만나야 한다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거짓말만 들을 텐데 뭐하러 묻겠어요. 소바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모텔도 여전히 그 모텔이었고요. 민수는 가끔 소반을 집에 초대했어요.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동생이 혼자 외롭게 지낸다고 가족처럼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척 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소방과 소피아는 식탁에서 마주 앉았어요. 둘은 캄보디아어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 웃기도 했고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소피아가 친동생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옳은 건가요? 몇 달이 지나면서 소피아의 배가 불러왔어요. 임신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됐지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민수네 집에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긴다고, 첫 손주라고 기뻐했어요. 저도 기뻐해야 했어요. 웃어야 했어요. 고맙다고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민수의 아이일까?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지?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잠이 들곤 했지요. 가을이 왔을 때였어요. 소피아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민수가 황급히 소피아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밖으로 나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딸이래요. 딸을 낳았대요. 자기가 아빠가 됐대요. 저는 민수를 안아줬어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불안했어요. 아기를 보러 신생아실로 갔을 때,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을 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 아기의 얼굴을, 민수를 닮지 않았어요.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름은 민수가 지었어요. 예쁜 이름이었어요. 민수는 아기를 정말 사랑했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벌떡 일어나서 달래줬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였어요. 소피아는 육아를 잘 안 했어요. 아기가 울어도 저나 민수한테 맡겼어요. 자기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지요. 저는 아기를 보면서 계속 관찰했어요. 이 아기가 민수를 닮았는지, 우리 가족을 닮았는지. 하지만 볼수록 아니었어요. 귀 모양도 달랐고 눈매도 달랐어요. 민수 아기 때 사진과 비교해봐도 전혀 닮지 않았어요. 아기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한테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요즘은 다들 한다고. 아기 건강도 확인하고 유전병도 알아보고 그런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냥 확인해 보면 안 되겠냐고. 요즘 다들 하는 거라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다고 했어요. 돈도 아까운데 왜 그런 검사를 하냐고 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야, 해야 돼. 꼭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결국 민수가 허락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해보겠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민수는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검사일 뿐인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고 물었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저와 민수는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아기는 민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병원을 나와서도 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타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어요. 저녁 때 소피아가 아기를 안고 거실에 있었어요. 민수는 소피아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아기가 누구 아이냐고. 소반 아이냐고. 소피아는 깜짝 놀라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실수였다고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민수는 소피아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소피아를 노려봤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민수랑 이혼하라고 했어요. 소피아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반복했어요. 저는 민수 방으로 갔어요. 민수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혼해야 한다고. 저런 여자랑 같이 살 수 없다고. 당장 내보내라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소피아를 설득해서 소반을 못 만나게 하겠다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소피아가 널 배신했잖아.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잖아. 그런데도 기회를 준다고? 민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도 소피아를 사랑한다고. 소피아 없이는 못 산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소피아가 저한테 왔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다시는 소반을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민수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눈물이 진짜일까? 저 말이 진심일까? 하지만 민수가 소피아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소피아가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마지막 기회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소피아는 집에만 있었고 외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소피아랑 분가를 하고 싶다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가? 왜 갑자기? 민수는 말했어요. 소피아가 이 집에서 불편해한다고,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따로 살면 좋겠다고 소피아가 말했대요. 저는 알았어요. 소피아가 민수를 꼬드긴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따로 살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민수는 또 소피아 말에 넘어간 거였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왜 분가를 해야 하냐고. 아기도 어린데 혼자 어떻게 키우냐고.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가정을 꾸렸어요. 독립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 후, 민수와 소피아는 짐을 쌌어요. 집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집을 얻었대요. 이사 가는 날, 저는 집 앞에서 지켜봤어요. 민수가 짐을 차에 싣고
소피아가 아기를 안고 차에 탔어요. 민수가 제게 왔어요. 어머니,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차가 떠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며느리 손에 이끌려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집은 텅 비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조용했어요. 저녁을 차려도 혼자였어요. 밤이 되면 적막했어요. 저는 민수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소피아를 보기 싫었고 그런 선택을 한 민수도 보기 싫었어요. 민수는 가끔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밥은 드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답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왜 민수는 제 말을 안 들었을까? 왜 소피아 편만 들었을까?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를 키우면서까지 소피아와 살고 싶었던 걸까? 화가 났어요. 민수한테도, 소피아한테도,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밤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침이 왔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답니다. 민수네가 분가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 동안 저는 민수네 집에 거의 가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정도였을까요? 민수는 가끔 저를 찾아왔어요. 혼자 오거나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소피아는 거의 안 왔지요. 몸이 안 좋다는 핑계였어요. 저도 민수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소피아를 보기 싫었고 그 아이, 민수 아이가 아닌 그 아이를 보는 것도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이가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그랬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봄이 다시 왔을 때였지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소피아가 또 임신했대요. 이번엔 2달쯤 됐대요. 민수는 기뻐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자기 아이라고 했어요. 소피아가 소반이랑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번엔 확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소피아가 정말 소반이랑 연락을 끊었을까요? 하지만 민수가 그렇게 확신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이번엔 정말 민수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제가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1년 동안 민수네 집을 멀리했던 게 잘못이었나 싶었어요. 제가 너무 냉정했나 싶기도 했고요. 소피아가 정말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1년 동안 소반을 안 만났다면 정말 반성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면 민수네는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할머니로서 손주들을 돌봐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것, 소피아가 먹을 만한 것,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날씨가 참 좋은 날이었어요.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지요. 저는 반찬을 한가득 통에 담았어요.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미역국. 큰 봉지 2개나 됐어요.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민수네를 가는 거니까요. 소피아한테도 잘해줘야지. 이제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민수네 집에 도착했어요. 1시간 반쯤 걸렸지요.
민수네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는 일하러 나갔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럼 소피아는 임신 중이니까 집에 있을 텐데. 저는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열쇠를 안 채운 거예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불렀어요. 소피아야, 나왔다. 어머니야.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반찬 봉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 반찬을 놓으려고요. 부엌으로 가려는데 거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나체로 얽혀 있었어요. 소피아와 소반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저를 쳐다봤어요. 소반이 급하게 옷을 집어들었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소피아는 천천히 옷을 집어들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는 표정도 아니었고 들켰다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표정이었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소피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1년 동안 소반을 안 만났다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소피아가 뭐라고 소리쳤어요. 캄보디아어로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화난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계단을 잘못 디딜 뻔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길가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옆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민수 아이를 베고 있는데, 그런데도 소반이랑 저러고 있다니. 그 아이가, 뱃속의 그 아이가 정말 민수 아이일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수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오늘 본 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난번 생각이 났어요. 모텔에서 본 걸 말했을 때 민수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치매 왔냐고 소리쳤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또 안 믿을 거예요. 소피아가 뭐라고 둘러댈 거고 민수는 또 소피아 편을 들 거예요. 저는 지쳤어요. 더 이상 믿지 않는 아들한테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민수를 깨우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소피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민수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요. 소피아가 뭔가 숨기고 있을 거예요. 소방과의 관계를 증명할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해요. 그래야 민수가 믿을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민수한테 전화해서 물었어요. 언제 집을 비우냐고.
일 때문에 외출하는 날이 있냐고. 민수가 말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소피아랑 병원 간대요. 산부인과 정기 검진이래요. 2시간쯤 걸린대요. 저는 그 시간을 노리기로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저는 버스를 타고 민수네 집으로 갔어요. 병원 가는 시간을 계산했어요. 집을 비운 지 30분쯤 지났을 때 도착했어요. 현관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민수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준 거예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생각했어요. 소피아가 뭔가를 숨긴다면 어디에 숨겼을까요? 침실로 갔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화장품, 액세서리, 잡동사니들이 있었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 사이를 뒤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 밑을 봤어요. 상자 몇 개가 있었어요. 열어봤지만 옷가지들 뿐이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뭔가 있을 텐데. 1시간쯤 찾았을까요? 거의 포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화장대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제일 아래 서랍이었어요. 서랍 바닥에 천 조각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 천을 들어 올렸어요. 그 밑에 뭔가가 있었어요. 통장 몇 개, 편지 한 통, 사진 몇 장.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통장을 펼쳤어요. 캄보디아로 송금한 내역이 빼곡했어요. 매달 300만 원씩, 어떤 달은 400만 원도 있었어요. 1년 넘게 계속된 내역이었어요. 합하면 얼마일까요? 4천만 원? 5천만 원? 민수가 번 돈이 다 여기로 간 거예요. 캄보디아로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통장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펼쳤어요. 캄보디아어로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사진이 있었어요. 아이 사진이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요. 편지 끝에 영어로 쓴 부분이 있었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소피아한테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이 학비가 필요하다고.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 아이가 소피아의 아이였어요. 한국 오기 전에 낳은 아이였어요. 사진을 봤어요. 소피아와 소반이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어깨 동무를 하고 뺨에 입 맞추고 껴안고 있었어요. 연인 사진이었어요. 동생이 아니라 연인이었어요. 그중 한 사진에는 소피아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한 모습이었어요. 소반이 소피아의 배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캄보디아에 있는 그 아이가 소반의 아이였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피아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혼정 보혜사에 나온 것도, 민수와 결혼한 것도 다 돈 때문이었어요. 소반은 동생이 아니었어요. 연인이었어요. 소피아가 캄보디아에 남겨두고 온 남자였어요. 소피아는 민수와 결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캄보디아로 보내고 있었어요. 자기 아이 키우는 돈으로요. 그리고 소반까지 한국으로 불러들였어요. 민수가 번 돈으로 자기 딸을 키우고 자기 남자친구를 먹여 살리고 그러면서도 민수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둘러 서랍을 정리했어요. 통장과 편지와 사진을 다시 넣었어요. 천으로 덮었어요. 집을 나왔어요. 문을 잠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숨이 가빠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버스에 올라탔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거실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소피아가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일 줄은, 그렇게까지 계획적일 줄은 몰랐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번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 자기 아내가 누구랑 만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물만 조금 마셨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걱정되어서 왔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좀 쉬고 싶다고 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편찮으시다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민수가 오늘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보러 가겠다고. 저는 말렸어요. 안 와도 된다고. 바쁠 텐데 괜찮다고. 하지만 민수는 꼭 가겠다고 했어요. 오후에 민수가 왔어요. 혼자 왔어요. 민수는 제 방에 들어와 제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제가 본 것들을, 제가 알아낸 것들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편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 없다고 했어요. 민수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병원 가요. 같이 가요. 저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그냥 좀 쉬면 된다고.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할 수가 없었답니다. 침대에 누운 지 열흘째 되던 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가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열흘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일어나야 해요. 민수한테 말해야 해요. 제가 알아낸 모든 것을요. 그날부터 조금씩 몸을 추스렸어요. 죽을 먹고 미역국도 끓여 먹었어요. 밭에도 나갔어요. 사흘쯤 지나자 기운이 조금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내일 집에 오라고 할 말이 있다고 꼭 혼자 오라고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민수네 집에 다시 갔어요. 조용히 집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제일 아래 서랍 1000조각을 들어 올렸어요. 통장들, 편지, 사진들 모두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민수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예요. 오후 3시쯤 민수가 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소피아 집에 갔다 왔어. 소피아가 소반이랑 거실에서 옷도 안 입고 있더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통장들을 꺼내 민수 앞에 놓았어요. 이것 봐. 소피아가 캄보디아로 보낸 돈이야. 매달 300만 원씩 1년 넘게. 민수는 통장을 들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눈이 점점 커졌어요. 편지도 꺼냈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야. 아이 사진도 있어. 소피아가 너랑 결혼하기 훨씬 전에 캄보디아에서 낳은 아이야.
그 아이 키우는데 내가 번 돈이 다 쓰인 거야. 마지막으로 사진들을 꺼냈어요. 소피아의 남자친구야. 이 사진 봐. 소피아 배가 불렀잖아. 그게 소반의 아이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사진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서랍을 뒤진 거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또예요. 또 그 말이에요. 민수야, 난 치매가 아니야. 이것들 다 증거잖아.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소피아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소피아한테 확인해 볼게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제발. 정신 차려. 이게 다 증거야. 민수가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제 아내를 모욕하지 마세요. 소피아는 저를 사랑해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 수 있어. 소피아는 아직도 소반이랑 만나고 있어.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민수야. 진짜로 소피아가 나쁜 거야.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저 갈게요. 다시는 소피아 욕하지 마세요. 민수는 팔을 뿌리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민수를 포기해야 하나? 더 이상 민수를 구할 수 없는 건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민수는 안 믿을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예전의 민수는 사라졌어요. 어머니 말씀을 잘 듣던 착한 아들은 없어졌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민수였어요. 민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민수가 진실을 알았구나. 민수의 얼굴은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푹 꺼져 있었고 수염도 자라 있었어요. 민수는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집에 가서 소피아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랍을 확인했어요. 통장들이 없었어요. 없어진 걸 보고 다그쳤더니 소피아가 인정했어요. 다 사실이었어요. 캄보디아에 아이가 있는 것도, 소반이랑 연인인 것도, 돈을 보낸 것도.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거짓말쟁이 취급한 걸 어떻게 용서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하려고요. 민수는 한참을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어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네가 이혼한다는 소문, 캄보디아 며느리가 바람 피웠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슈퍼에도 잘 안 갔어요. 사람들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이 동네 망신이 된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온 건 그날 아침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소피아가 없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없어졌다니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젯밤 소피아를 추궁했대요. 서랍에서 통장이 없어진 것, 어머니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 물었대요. 소피아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소피아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옷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금반지, 결혼 예물, 장롱 속 비상금까지 다 없어졌대요.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가져갔대요. 금반지도 없어졌니? 제가 물었어요. 네. 그것도 없어요. 어머니 금목걸이도요. 그 금목걸이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모아온 거였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민수 장가 보낼 때 며느리한테 물려주라고 민수한테 맡겼던 거였어요. 그것마저 가져갔다는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소피아와 소바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화도 꺼져 있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민수는 경찰에 신고했대요. 하지만 성인이 자기 의지로 떠난 거라 찾기 힘들다고 했대요. 돈과 물건을 가져간 것도 부부 사이라 절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민수는 매일 소피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받지 않았지만 계속 걸었대요. 문자도 보냈대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자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민수네 집엔 아이만 남았어요. 소피아가 낳은 첫째 아이요. 유전자 검사에서 민수 아이가 아니라고 나온 그 아이요. 소피아는 그 아이마저 버리고 간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요. 민수는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자기 아이도 아닌데 말이에요. 처음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아이를 키우냐고 보육원에 보내면 되지 않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이한테는 죄가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민수네 집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널려 있고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어요. 민수는 더 심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아이는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기저귀도 제대로 안 간 것 같았어요. 저는 민수한테 물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고, 일은 제대로 하냐고. 민수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벽만 바라봤어요. 민수는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집에 소주병이 여러 개 굴러다녔어요. 어느 날 밤 민수가 취한 상태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보고 싶대요. 미워도 보고 싶대요. 왜 자기를 버렸는지 물어보고 싶대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술 좀 그만 마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6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여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냥 자기 신세만 한탄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배신당했는지 그런 말만 했어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어머니를 치매 취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이 자기만 불쌍하다고 하는 게요. 동네 사람들은 계속 수군댔어요. 순덕이네 둘째 며느리 도망갔다며, 돈 다 들고 갔다며,
아이까지 버렸다며.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혀를 찼어요. 불쌍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요. 국제 결혼이 그렇다고 돈 때문에 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들이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처음부터 알았으면서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제 아들이 선택한 거니까요. 밤이 되면 저는 생각했어요. 민수가 불쌍하긴 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돈까지 다 뺏기고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를 떠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제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머니를 믿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제게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치매 왔냐는 말, 며느리를 미워한다는 말, 자기 아내를 모욕하지 말라는 말. 그 말들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혀서 빠지지 않았어요. 저도 후회했어요. 처음 민수가 소피아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더 강하게 반대할 걸 그랬어요. 모텔에서 소피아와 소반을 봤을 때 더 강하게 말할 걸 그랬어요. 민수가 치매 취급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설득할 걸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답니다. 소피아가 사라진 지 거의 1년이 되어 갔어요. 민수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술도 덜 마시고 일도 나가고 아이도 돌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민수는 아니었어요. 웃지 않았어요. 말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가끔 민수네 집에 가서 반찬을 갖다 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아이를 봐줬어요. 하지만 민수와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수와 저 사이에는 깊은 금이 가 있었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예전처럼 웃을 수도 없었어요. 민수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미안해서인지 부끄러워서인지 아니면 여전히 제가 원망스러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도 민수를 보면 복잡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이렇게 어색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다시 혼자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 먹을 때도 혼자, 밤에 잘 때도 혼자. 민수는 가끔 왔지만 오래 있지 않았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빨리 가야 한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댔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어요. 밭일을 하고 밥을 해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답니다. 소피아가 떠난 지 1년하고도 2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가을이 왔어요. 밭에는 벼가 익어가고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2돌이 다 되어 갔어요. 걸음마를 하고 간단한 말도 했어요. 민수가 힘들게 키우고 있었지요. 저는 가끔 민수네 집에 가서 도와줬어요. 반찬을 해주고 아이를 봐주고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집도 너무 외롭대요.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솔직히 민수랑 다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짐을 싸서 돌아왔어요. 아이와 함께요. 예전에 민수가 쓰던 방에 다시 들어갔어요. 아이도 그 방에서 같이 잤고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밥을 같이 먹어도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민수는 일하러 나가고 저는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 민수가 돌아오면 밥을 먹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표면적으로는 가족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아이를 볼 때였어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것도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를 보면 자꾸 소피아가 생각났어요. 소피아와 소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민수가 겪은 일들이 생각났어요. 아이는 소피아를 닮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볼 때마다 소피아가 겹쳐 보였어요. 저는 아이를 돌봐줬어요. 밥도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재워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이를 사랑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제게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옳았다고, 처음부터 어머니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어머니를 치매 취급해서 죄송하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왜 사과를 안 하냐고, 어머니한테 한 말을 생각하면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둘 다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싫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하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았어요. 상처를 덮어둔 채로요.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불쌍하게 봤어요. 순덕이네가 참 고생한다고 며느리한테 속아서 돈도 다 날리고 아이까지 떠안았다고 그래도 민수가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우는 게 대단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힘내라고, 이겨내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고맙다고만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동정 어린 시선이 싫었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민수는 여전히 농사일을 했어요. 겨울에도 할 일은 많았거든요. 밭을 정리하고 내년 농사 준비를 하고 저는 집안일을 했어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돌봤어요. 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고 농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감정 없이 기계처럼요. 겨울이 깊어질 무렵이었어요. 서울에 있던 첫째 아들 태준이가 내려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온 거예요. 전화도 없이요. 태준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동생 민수를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는 수척하고 늙어 보였거든요. 45인데 50은 더 넘어 보였어요. 태준이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다가와 저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태준이의 품에 안긴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1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요. 태준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민수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형한테 안겨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날 밤 태준이가 저와 민수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어머니, 동생,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둘 다 힘들잖아요. 태준이는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했어요.
쌓인 게 너무 많다고 풀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와 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며칠 더 있다가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태준이가 며칠 있으면서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어요. 태준이가 있으니까 집안이 밝아졌어요. 태준이는 말도 많이 하고 농담도 했어요. 저도 태준이 때문에 조금씩 웃게 됐어요. 민수도 형 앞에서는 좀 더 편해 보였어요. 태준이는 아이도 많이 안아줬어요. 놀아주고 재워주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 이런 거구나.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게 가족이구나. 태준이가 떠나는 날, 일주일쯤 있다가 태준이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동생 잘 챙겨주세요. 동생이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도 힘드시겠지만 동생은 더 힘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이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동생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었거든요. 태준이가 떠나고 다시 저와 민수만 남았어요. 하지만 태준이가 다녀간 후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민수가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밥 잘 먹었다고, 반찬 맛있다고, 그런 말들이요. 저도 대답했어요. 잘 먹어라, 더 먹어라, 그렇게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민수를 볼 때마다 생각났어요. 치매 왔냐고 소리치던 민수, 며느리 편만 들던 민수, 민수도 저를 보면 미안하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어머니가 옳았는데 믿지 않았던 것, 결국 어머니 말대로 된 것.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요. 하지만 그래도 살았어요. 하루하루를요. 아이는 자라고 있었어요. 말도 더 늘고 걸음도 더 잘 걸었어요. 저는 여전히 아이를 볼 때마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민수의 아이는 아니지만 민수가 키우는 아이예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지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요.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요. 우리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 살고 있어요. 가끔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했을까? 더 강하게 반대했을까요? 더 강하게 말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은 결국 그 사랑을 잃게 된다는 것이요. 민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저도 배웠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것, 때로는 냉정해야 한다는 것이요. 이제 저는 그냥 살아요. 하루하루를요. 상처는 남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게 인생이니까요.